네, 안녕하세요. 루이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관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 라인 있죠. 이 파란 색깔 라인 따라서 이제 저항을 맞고 지지를 받고 저항을 맞고 뭐 이제 지지를 받고 이 구간에서 이제 움직임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갖다 이어갔었는데 뭐 그 부분을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CPI가 나오면서 이렇게 갭을 뜨고 이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지 않고 5일선을 갖다 타고 가는 모습 되게 양호하거든요. 여기서도 뭐 여기서 특별하게 강한 내용들은 없었는데 뭐 미국 국채금리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양호하게 계속 이어가면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크게 하락한다고 하면 이 갭 메우기 정도라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 갭 메우기 수준이 나올 거고, 갭 메우기 수준이 나온다면 앞전에 있었던 고점이랑 이 자리 있죠. 이미 21선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미 21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웬만해서 진짜 강한 악재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13,800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됐습니다. 왜? 이 위에서 이 정도로 시간을 갖다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빠지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갭묘기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하락턴을 돌파한 다음에 바로 떨어지지 않았죠. 만약에 이 하락턴을 돌파하고서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면은 이 구간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넘어갔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하락을 갖다 돌파하고서 그 다음에 계속 유지했던 이런 모습들이 따라왔으니 추가로 하락을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다음번 지지는 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앞전에 고점이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갭 뜨기 전의 자리, 그리고 갭 메우기 정도로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21선이나 61선이나 뭐 이제 121선 전부 다 여기 몰려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여기는 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큰 악재가 나오면서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다시 5%를 넘는다 뭐 이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충분히 다 부시고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지표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진짜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라는 거고, 자, 상방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상방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상방 같은 경우에는 연고점이죠. 이번 23년도 고점이 여기였었는데, 자, 이 부분을 갖다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치고 눌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뭐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자, 치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갖다 눌러주면서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보통은 앞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치고 여기서 눌림 받으면서 어디선가 또 이제 지지받 다시 또 치고 계속 건드려 주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 돌파하는 모습,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하면 이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지표가 뭐 지표나 아니면은 경제 뭐 이슈나 아니면은 세계적인 이슈 이런 게 좀 터져가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로 전 보고 있고, 그리고 상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한번 치고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눌리더라도 소폭 눌리고 다시 또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미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구간을 잘 돌파를 했고, 그리고 갭 구간을 갖다 넘어선 다음에도 양호하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되게 긍정적이에요.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앞전에 갭을 띄웠죠. 갭을 띄운 다음에 나스닥이랑 얼추 비슷하게 나름 이제 커플링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얼추 비슷하게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530이 가장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위에서 내려오는 고점, 그리고 이 고점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2530, 뭐 2525 정도 됐었네요. 그 정도가 이제 저항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계속 저항이 되는데 계속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돌파 나오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아까 미증시랑 동일하게 이제 하방으로 만약에 간다, 뭔가 지표가 안 좋은 게 한두 개 터져가지고 충분히 올랐으니까 눌림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방이 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국장 같은 경우는 앞전에 지지를 한번 좀 세게 해줬던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60선 한번 지지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좀 미증시랑 만약에 비슷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2430에서 50 정도인 것 같아요. 똑같이 이 갭 구간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21선 얘도 올라왔거든요. 자, 보시면 21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이 구간이 20선으로 또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2450, 뭐 2430 정도, 그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되겠죠. 만약에 세게 밀린다면은.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이상 나오려면은 미증시도 세게 뭐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웬만한 지표, 세계적인 이슈들이 좀 크게 뭔가 터져줘야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이슈나 지표가 굉장히 좀 평이해요. 그냥 무난해요.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꾸역꾸역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 정도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국장은 다시 말하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좀 세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이 구간을 올라타면서 이 당시에 만약에 양봉을 하나 띄운다고 쳤을 때 요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붙는다라고 하면은 이 파란 색깔 라인을 이제 지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이 하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요 자리를 지지해주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요 자리를 지지해주고 이 위에서 놀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번 주 뭐 어차피 영상 좀 짧긴 할 거예요. 이번 영상은 뭐 특별하게 말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껴있다 보니까 비슷하긴 안 가요. 2차 전지 힘으로 이 앞전에 굉장히 세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공매도가 끝났다고 그걸 달렸어야 되는데 공매도를 갖다 뭐 상환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세게 안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지표를 볼 때는 지금은 코스피를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하는지 만약에 눌림 받는다면 이 갭 구간 정도까지 내려오는지 그 정도 안에서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시자금 추이를 보더라도 증시자금 추이 뭐 47조 원에서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이 정도 유지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신용잔고를 보더라도 뭐 크게 늘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한 17조 정도에서 16조 9천 정도 뭐 거의 비슷해요. 그냥 평이하게 계속 유지되는 그 정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된 다음에 뭔가 막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공매도가 있어야지 자금이 눌러주는 자금이 있고 눌리면은 이거 저가 매수세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서 유동성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돈이 돌고 사고 팔고 이게 막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는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누르는 힘이 없으니 그렇다고 위로 그냥 막상 막연히 끌어올릴 수도 없잖아요. 외국이나 기관이 적정 주가가 될 정도만 이제 사주고 돌아가면서 조금씩 사주고 이런 모습이니까 시장 자체에 돈이 많이 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 큰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미증시가 좀 천천히 더 올라가 주면은 그 정도 그냥 따라가는 수준만 그냥 생각해야 되지 이게 갑자기 막 폭등을 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요즘 좀 재미없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 섹터 쏠림이 좀 심하죠. 보면은 뭐 이제 정치 테마 아니면은 뭐 초전도체도 가끔씩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섹터별로 그냥 하루하루 널뛰기 하는 최근에는 엊그저께는 로봇 조금 움직여주고 그런 식의 움직임 계속 이어가줄 것 같아요. 그냥 섹터별로 그냥 돌아가면서 자 그러고 뭐 이 정도 말씀드렸고 일자별 동향 볼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수급은 나쁘진 않았어요. 외국인들 뭐 금요일 날 좀 나가긴 했는데 2천억 정도. 그 앞전 보시면은 1천억, 3천억, 뭐 거의 4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정도 사고서 그러고서 요 정도 나갔으면 전 양호하다 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앞전에 처음에 월화 중에서 이제 거의 5천억 넘게 이렇게 매수를 하고서 뭐 소량 이탈하는 그 정도 뭐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쪽으로 갔다가 외국인 기관이 뭐 이제 쇼커버를 하지 않고 있으니 뭐 크게 들어올 이유가 없죠. 보시면은 이탈 뭐 사봤자 300억 이거 전혀 의미 없는 숫자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수량 자체가 굉장히 적죠. 이것도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외국인들이 뭐 마지막 날은 이제 4,800억 이렇게 나가긴 했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그 전에 들어왔던 금액이 6,300억, 6,300억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은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번 주 계속 꾸준히 나름 괜찮게 좀 들어오고 있다. 그 전부터도 들어오고 있었죠.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와하고 못 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고 그만큼 돈이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막상 끌어올릴 수 없고 그러니 이제 대형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작은 소형주를 잘못 샀다가는 소형주가 막 심하게 올라가거든요. 소형주 살살 건드려주면은 근데 그걸 갖다 눌러줄 수 있는 뭐 공매도도 없고 당연히 어렵죠. 뭐 그전부터 공매도는 없었지만 자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조금 이탈하는 모습은 나왔는데 현물에서 좀 샀죠. 나름 현물에서 좀 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탈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많이 양호해졌다. 그냥 이렇게만 본다면. 근데 이게 대형주 쏠림이 좀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소형주, 중형주들이 좀 쉽게 못 움직이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소형주, 중형주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강한 수급들이 대부분이 다 대형주에 지금 들어가 있고 대형주들 중에서도 섹터 돌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완전 큰 대형주들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다가 이제는 좀 소외되는 대형주들이 있어요. 막 보면은 뭐 이마트처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제 소외되는 그런 섹터로 이제 막 수급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들어가봤자 어차피 개인들 물려 있는 사람은 이미
저 위에 물려 있으니까 밑에서 아무리 수급이 들어와도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강하지 않은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수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잘 안 오른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어딜 돌파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갖다 넘어섰을 때 코스피가 요 구간을 넘어섰을 때 웬만큼 이제 차트 좀 보신다는 분들이 다들 보고 있겠지만 당연히 이걸 넘어섰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와 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산타랠리 아니야? 이거 돌파가 나왔는데 보통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눌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눌림을 안 받고 만약에 눌림 받고서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는 이 구간만 들어간다면은 미증시처럼 와 하면서 좀 환호하면서 좀 달릴 수 있어요. 그때 되면은 시장 전체에 갑자기 막 불이 막 빨간 색깔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구간 이제 들어와서 바로 되눌림이 아니고 이 구간에서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시장의 섹터 돌림이 드디어 좀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올릴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릴 때는 어차피 대형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고 여기를 넘기는 순간에는 대형주만으로 이 구간을 갖다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중형주도 막 움직여야 되고 그럼 중형주 움직이면 소형주도 막 움직이거든요. 그럼 여기저기서 막 빨간 불들이 막 켜질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 들어오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 국장은. 여기 들어가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내 종목도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국장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볼 게 별로 없었어요. 미증시가 목요일 날은 휴장이었고 뭐 금요일은 반장이 있었어요.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뭐 크게 의미 없는 움직임이니까 뭐 그냥 그것도 휴장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쉬어도 되니까 뭐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가 없었죠. 월화수만 그냥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어제 봐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건 FOMC 의사록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굳이 더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 정도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 이제 한계죠. 다죠. 자, FOMC 의사록은 뭐 저도 역시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뭐 금리 인하 언급 없었겠죠. 왜? 지난번에 FOMC 지난번 FOMC 한 거를 갖다가 이제 회의록 의사록을 이제 보는 거니까 그 지난번 했을 때 파월의 발언을 봤잖아요. 전혀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직 멀었다. 뭐 똑같은 내용이 그냥 적혀 있더라고요. 자, 금리 인하 언급 당연히 없었겠죠. 왜? 파월 발언에서 이미 다 알던 내용이었어요. 자, 인플레 목표 달성까지 제약적 금리를 유지하겠다. 뭐 지표를 더 보면서 확인하겠다. 뭐 고용도 확인하고 고용도 확인하고 CPI도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CPI보다는 PCE를 더 많이 보죠.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갖다 보고서 그 다음 결정을 하겠다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데이터들이 다 나왔지만 다 긍정적이었어요. 고용 되게 좋았죠. 고용이 이제 막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았다고 반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고용 좋았고 그 다음에 CPI 이번에 확인했었죠. 지난주에 CPI 확인했을 때도 이것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금리 인상은 당연히 무조건 없는 거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러면 인하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FOMC 끝나고 파월의 연설이 중요하겠죠. 거기서 이제 좀 힌트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은 이제 그거죠. 금리 인하를 갖다가 당연히 내년은 무조건 할 거예요. 근데 몇 번 할 거고 얼마나 그리고 언제부터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지금 포커싱이에요.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고 다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웬만한 지표들을 보더라도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어요. 왜? 고용이나 여러 군데에서 다른 괜찮은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요인은 전혀 없다. 다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언제부터 몇 번이나 올해 24년 동안에 몇 번 할 거고 그러면은 0.25씩 할 건지 0.5를 갖다가 한 번 정도 때려줄 건지 뭐 얼만큼 때릴 건지 이게 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은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할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은 또 바이든 재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재선을 앞두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 인하를 풀어가지고 돈 좀 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먹고 살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또 그래도 바이든이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전쟁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줬네.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 인식을 박아줘야지 표가 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때리지 않을까. 지금 파월이야 당연히 발언을 갖다가 우리 금리 인하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지금 그렇게 말했다가는 시장이 랠리를 타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죽여왔던 시장이 다시 또 불타오를 수 있으니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이랑은 좀 다르게 어느 날 갑자기 좀 금리 인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내용 때문에 뭐 시장이 크게 눌리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렇게 잘 지나갔고 이것도. 다음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왔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어요. 엔비디아는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예상했던 컨센 대비해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엔비디아 잘 나왔는데 되게 좋았어야 되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중국용 AI 칩 출시가 조금 연기됐다. 이게 매출에 타격을 조금 줄 수 있다. 다음 분기나 뭐 그 다음 분기에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인 거고 단기적으로 매출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다 동조를 하고 있어요.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은 어차피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중국 침체 때문에 아니면은 중국 지금 AI 칩을 갖다가 계속 막죠. 미국에서 이걸 갖다가 수출을 못하게 막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이런 눌림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장 마감하고 실적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소폭 빠졌어요. 1~2% 정도 빠지다가 뭐 그렇게 크게 막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이어가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자, 그래가지고 미증시는 볼 게 이게 다였어요. 솔직히 볼 것도 별로 없었고 휴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증시도 그냥 뭐 그렇게 큰 악재도 없고 그렇다고 막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온 다음에 우리 다음 분기에 막 2배 더 할 것 같아요. 이랬으면 시장이 확 타올랐을 텐데 그도 아니고 그냥 실적 잘 나오고 적당히 악재와 호재를 같이 던져주니까 시장도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릴 때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를 갖다가 연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연기가 아니죠.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휴전을 갖다가 좀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포로들을 갖다가 이제 교환을 하고 뭐 이제 석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동의를 이걸 진행하는 걸 바로 안 하더라고요. 월요일날 바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뭐 며칠 걸려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좀 휴전을 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포로들을 갖다가 지금 주고받고 인질들을 주고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인질 석방을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약간 연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뭐 합의 조건을 갖다가 미준수했다라고 했는데 뭐 합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점령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구호 트럭을 갖다 진입시키는 거랑 관련해 가지고 협의 조건을 갖다 준수할 때까지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인질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틀째 이제 13명이 또다시 나온 거 보니까 저거는 잘 지나간 것 같고 합의가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13명 주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교전 이틀째고요. 교전을 한 4일 정도 지금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4일? 뭐 길면 한 5일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자 이제 휴전이 나왔으면 이게 갑자기 질질 끌리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휴전이 5일이 아니고 6일 되고 7일 되고 8일 되고 점점 이거 전쟁 끝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야지 전쟁이 애매모호하게 이끌어 가거든요. 그거를 지금 미국도 바랄 거예요. 자, 근데 위에서는 지금 휴전 이틀째인데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북부에 지금 공습 경보를 하면서 지금 공습을 갖다가 간간히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 막 몇십 발씩 이렇게 미사일도 날리고 했는데 우선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이미 피난을 갔다고 하고요. 그러고서 헤즈볼라랑 이제 어느 정도 격투는 하는데 막 엄청 거세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주고받고 하는 그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센 모습은 아닌데 이게 휴전이 끝나면은 더 강해질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휴전이 얼마나 더 쭉 이끌어 갈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얼마나 더 만약에 휴전이 그냥 어느 정도에서 딱 끝났다 마무리가 됐다 그랬을 때 헤즈볼라가 더 강하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헤즈볼라랑 싸워야 되고 이쪽은 하마스랑 또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은 혼자 이제 열심히 싸워야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확전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얼만큼 이끌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언급을 해요. 인질 수감자 이제 무사히 맞교환하는 건 좋다.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전 중지죠. 휴전이 아니고 사실상 교전 중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교전 중지가 이제 연장될 수도 있다. 연장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이 계속 되다 보면 연장이 막 열흘 되고 20일 되고 막 30일 되면 사실상 이거는 그냥 휴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렇게 되기를 지금 뒤에서는 바라고 있고 웬만한 뭐 이집트나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거 교전 중지를 더 연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개입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니네 이거
지금 교전 중지를 한 거를 계속 더 딜레이 끌면서 오랫동안 가져가라. 안 그러면은 뒤에 헤즈볼라나 이란이나 우리들이 중동 전쟁을 확전할 수 있으니까 또다시 겁을 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약간 겁주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바이든 역시도 이거를 갖다 연장해야 된다고 계속 뒤에서 어필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교전 중지를 계속 연장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이 흐지부지 되면서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 나라 정책으로 좀 바이든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당장은 우선 휴전 계속 이어가는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이 받아야 될 거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갖다 계속 살려야 돼요. 근데 내수를 살리기에는 지금까지는 시진핑이 3년임 하면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시진핑 3년임 때 얘기했었던 게 공동 부유를 갖다 얘기했었고 대만을 갖다가 자기들이 통일을 시키겠다. 대만 통일을 갖다 언급했었어요. 이 두 개가 핵심이었어요. 시진핑이 3년임 할 때. 자, 공동 부유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중국의 부동산은 막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왜?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데 싼 가격으로 다 던져서라도 이걸 갖다가 해외로 무조건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부유라는 요것 때문에 부동산이 그때부터 상승을 갖다가 완전히 멈추고서 중국은 하락으로 접어들었죠.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건설사들도 힘들어지고. 왜? 건설사들은 당연히 비싸게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건물이 다 짓기도 전에 이제 다 시장이 다 폭락을 해버리니. 그래서 공동부유 정책을 갖다가 결국은 시진핑이 좀 접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부양책을 지금 이제 꺼내려고 하거든요. 당장은 중국 전체의 GDP를 보게 되면은 당장의 중국 전체 GDP의 거의 한 60-70%가 거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죽어버리면은 시장에 돈이 안 돌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죽어가지고 빚이 막 쌓이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소비를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좀 접으려고 해요, 시진핑도. 만약에 이걸 계속 공동부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비싼 집을 쉽게 사겠어요? 내 돈 갖다가 집어넣었다가 어느 날 공동부유라고 하면서 집 뺏기고 만약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텐데. 자,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활기를 갖다 얻을 수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부양책까지 끊었기 때문에 돈을 갖다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360조 메가톤급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60조를 갖다 뿌리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전부 다 부동산에다가 이제 뿌린다고 해요. 부동산에다 그렇게 돈을 뿌리면 중국 부동산은 당연히 다시 타오를 거고, 그럼 돈이 다시 돌 수가 있고, 이 돈으로 사람들은 또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럼 내수 경기가 좀 살 거고, 그러면은 중국 웬만한 CPI나 PCE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나 여러 가지들이 지표들도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얘네들은 인플레이션이 필요해요. 오히려. 물가가 너무 낮아지고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가 좀 늘어야지 물가 CPI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올라갈 수 있게 하려면은 당장 뭐 쿠폰을 주고 소비를 해라 이래도 소비를 안 하니까 결국 이건 부동산 때문이다. 그래서 시진핑이 공동부유 이거 좀 접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대만 전쟁 때도 얘기했었던 거는 이번에 미중 에이펙 때 미중 정상회담 때도 얘기했지만 대만을 뭐 당장 이제 이렇게 통일하려는 생각은 없다. 무적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이. 자, 그러니까 대만 부분도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고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내수 시장이 문제가 됐던 게 공동부였었는데 자, 이 부분을 만약에 접고서 부양책까지 내놓는다. 저는 그러면 여기는 중국 경기는 다시 살아날 거라 봐요. 뭐 얼만큼 살지 몰라요. 돈을 뿌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부동산에 돈을 저렇게 뿌리면은 일시적보다는 그래도 몇 년 정도는 좀 다시 살아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저게 살아나오면은 소비도 좀 늘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것들도 좀 양호해지지 않을까. 뭐 전체적으로 중국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깔아앉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장기 저리 부동산 정책 자금을 갖다가 1조 위안 180조 원을 갖다가 이제 풀기로 했다. 저리로 이제 1조를 갖다 푼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는 거죠. 싸게 이자를 줄 테니까 사라.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가격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저리로 풀어줄 테니까 니네들 사라. 분명히 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돌기 시작하면 돈이 다시 도니까 그 돈으로 이제 소비도 터지고 뭐도 터지고 계속 터진다. 그러면서 부동산 때문에 악재를 갖다 했었던 건 어느 정도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그 다음에도 이제 경기 회복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죠.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사실은 내수에서 이 경기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중국의 문제였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때문만이 아니죠. 뭐 이제 중국에서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2조 위안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또 이제 쓰기로 했고 자, 그러면서
2008년 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 정부가 내놓았었던 게 4조 원, 4조 위안의 이제 부양책이었어요. 그거의 절반 규모로 이제 그만큼을 때려 붓는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다 2조 뿌리고 부동산에다 1조 위안 뿌리고 그러고 돈을 갖다 돌게 만든다면은 억지로 그렇게 돌리면은 돌릴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부동산이 살아난다는 거는 부동산에서 뭐 이제 헝다 이슈가 있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막 부도가 나고 건설에서 막 위태위태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거의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위안화 강세가 이제 좀 지속이 되죠. 달러가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고 위안화 강세 그리고 엔화 강세 이걸로 이어진다면은 원화 강세도 똑같이 이어질 거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정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 전문가들은 달러와 약세랑 경제지표 회복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경제지표 회복이야 뭐 당연히 지금 앞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경제지표가 그래서 회복이 될 거다. 만약에 저렇게 돈을 때려 붓기 시작하면은. 자,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인정해요. 이것도 좀 인정하고 달러 약세도 2024년에는 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군데에서 막 읽어봤는데 말이 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달러 약세도 좀 아무래도 전쟁이나 이슈가 막 있어야지 달러라는 곳으로 막 돈이 들어가거든요. 금을 사거나 달러를 사거나 왜 그걸 사겠어요? 그거는 전쟁 이슈나 뭔가 좀 막 경기가 좀 위험한 것 같아. 막 중국이 무너질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중국이 살아나고 일본이 좀 살아나고 뭐 그리고 전쟁이 막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고 요즘 우크라이나 얘기 거의 못 들어보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만약에 저렇게 휴전 이어간다? 뭐 중동에서 터졌지만 중동에서 확전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달러나 금이나 이렇게 안전자산에 꼭 가야 될까? 이제는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투자할 때 아니야? 약간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는 약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된다는 거는 위안화 강세, 엔화 강세, 원화 강세, 나머지 화폐들이 전부 다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자,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12월 FOMC에서 거의 95%,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100%였는데 그거는 채권 금리가 한 4.4%까지 막 바닥까지 좀 내려갔으니까 이런 100%까지 보였는데 뭐 이거는 거의 의미 없는 숫자거든요. 그냥 동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12월은. 자, 1월 같은 경우도 거의 동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장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지금 시장은 약간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좀 움직일 수 있는지 한 번 정도 계속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변화가 없네요, 여기는.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지표 좀 보고 갈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지다가 며칠 갑자기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빠지고 눌리고 기술속 반등하고 여기서 기술속 반등 하죠.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그어 보면은 여기가 사실상 고점이 될 거예요. 1310원 정도가.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1260원까지 한번 내려올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 좀 보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 얘네 같은 경우도 4.5%만 저는 안 넘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에다 걸어 놓을게요. 자, 4.5%가 앞전에 지지를 받았었던 거 여기가 거의 전부 다 4.5%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4.5%만 넘지 않는다면 저는 하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시장에 뭔가 실업급여 청구상이 이번 주에 나올 건데 또 그런 데에서 이상한 데이터들 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줄었어요. 오히려 고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얘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하방으로 내려온다면은 뭐 세게 내려오면 4.1%까지도 충분히 내려오지 않겠냐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유가 같은 경우도 충분히 큰 폭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자, 이 구간이 세게 빠졌거든요 이때.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왔는데 그 앞전에 있었던 위치보다 낮죠. 그 얘기는 다시 또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뉴스를 하나 안 가져왔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원래 회의를 계속 하잖아요. 감산을 할지 증산을 할지 회의를 하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에 회의를 갖다가 한 3, 4일 정도 연기를 시켰어요. 그 연기를 시키고서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지금 감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더 이상 감산할 수도 없고,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도 감산했고 너네도 감산했고 야 너네 다 같이 감산해 더 감산해 그럼 유가에 당연히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수요가 늘질 않으니 이거 감산으로 도저히 안 풀리겠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또 중국이 만약에 저렇게 소비가 좀 풀리고 중국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 유가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세게만 안 올라가면 돼요. 그냥 여기서 좀만 버텨주면서 좀 한번 내려갔다가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만 이어가지고도 유가는 지금 현재 위치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얼추 보시다시피 17보다 요 구간에서 지금 움직임이거든요. 요 구간에서 움직임이면은 다음번 CPI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 전달 같은 경우가 여기서 움직임이었을 때도 CPI에 긍정적인 모습 보였잖아요. 자, 근데 이번 달은 여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CPI에 한 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표들은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캘린더 이거 보게 되면은 뭐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월요일날 뭐 아무것도 없죠. 사실상 거의 없어요. 월요일도 없고 화요일도 제가 쭉 봤는데 뭐 굳이 보자면은 요 정도 국채 입찰할 때 이거 보는데 최근에 10년 30년물인가 최근에 그거 했을 때 국채 입찰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채에 대한 그 리스크가 이제 거의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입찰 잘 되는지 그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 봤을 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수요일 날 이제 좀 있죠. 수요일부터는 좀 있어요. 뭐 이런 연설 정도에서는 뭐 세게 한번 나오면은 한 번씩 흔들릴 수 있는 그 정도고, 뭐 국채 입찰 요 정도 또 있고. 자, 근데 연설 또 바가가 또 하나 연설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아다치 연설 또 있고, 연설이 좀 많이 있네요. 수요일 날 연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볼 게 어디 있더라? 자, GDP 있고요. 자, GDP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막 침체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긴 어디 갔어? 소비자 물가 PC 어디 갔어? 아, 목요일네, 목요일. 자,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 PCE가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YOY 그리고 MOM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고, 그러고 여기 있죠. 그러고 요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PC는 CPI랑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단순히 이제 몇 가지를 빼고 이제 뭐 이제 유가나 뭐 기름, 유가 이런 변동성 큰 애들, 유가나 이제 식품 쪽 이걸 빼고 이제 계산을 때리는 건데, 자, 그걸 빼고 계산을 하더라도 얘네가 전체적으로 그걸 빼고 계산을 CPI 때 돌려보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갖다가 CPI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PCE도 당연히 하락하는 모습은 나올 거다. 근데 하락하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그 숫자가 분명히 여기 뜰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한 일주일 조금 들 남긴 했는데 아직 안 떴네요. 예상치가. 이 예상치만큼 이제 나올 수 있느냐,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악재가 되기보다는 좀 아쉬워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좀 아쉬워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세게 막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봐야 될 게, 이번 주도 거의 없어요. 경제 지표 뭐 크게 나오는 것도 없고, 연설 뭐 센 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시장이 막 뭐 흔들릴 만한 그런 이슈도 없고. 다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방으로 세게 올라갈 것도 없다. 근데 하방으로 세게 내려갈 것도 없다.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시장이 보려면은 12월 들어가가지고 12월 CPI 나오고 그러면서 진짜 이거 시장이 완전히 CPI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 이거 미국 금리 인하 좀 많이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이제 12월까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12월 FOMC에서 또 파월이 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자, 그렇게 한 번 더 지표를 볼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시간 안에 크게 움직일 만한 게 없다 보니까 테마성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국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제한이 걸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확 죽어버리면서 이게 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주 봐야 될 게 방금 말씀드린 거랑 동일해요. 30일 날 10월 PCE가 이제 발표가 될 거고, 이거는 악재가 되긴 힘들어요. 그냥 좀 아쉬운 숫자는 나올 수 있겠죠. 좀 아쉽게 좀 숫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악재가 될 정도로 나올 수가 없어요. CPI를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얘기는 크게 우려할 게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좋게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안 좋으면은 뭐 안 좋아 봐야 뭐 그냥 평타 정도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11월 1일 날 뭐 이제 파월 이제 저담에 열리는데, 파월 또 세게 한 번씩 가끔 얘기해 주니까 이런 데서 눌림 나올 수는 있다. 그 정도 보시는데, 이것 때문에 막 시장이 연타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여기서 말해봤자 미국 국채 금리 조금 상승하는 그 정도 움직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죽는 그런 모습 나올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좀 좋게 얘기해준다, 많이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해준다, 그러면은 뭐 시장은 다시 한번 불타오르겠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막 악재가 될 만한 건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호재가 될 만한 것도 막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재미없는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그냥 지루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를 갖다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는 봐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2500선에서 좀 옆으로 좀 횡보를 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평선들이 여기까지 21선 좀 올라가지고 61선도 살짝 돌아 올라가지고 하면서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과정에서 좀 만들어 준다면은 뭔가 다음번 12월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온다 했을 때 그럴 때 좀 세게 칠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세게 친다고 하더라도 눌림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계단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치고 눌리고 치고 눌리고 치고 눌리고 치고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대형주의 움직임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은 대형주로만, 자, 여기부터는 이제 전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영상이 좀 아까 초반에 좀 짧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영상이 웬만큼 시간이 나왔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